먼저 잠깐만 이 얘기를 하면 제가 혼날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이번 정부를 생각하면 이번 정부만 아니라 어느 정부에서도 일단 뽑으면 응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뽑으면 그게 좌건 우건 뭐 중도건 상관없어요. 뽑기 전까지는 치열하게 당연히 정책 대결을 하더라도 뽑으면 잘해야 될 거 아니야. 야, 우리 집인데 우리 집, 야, 우리 국가에서 하는데 어느 부 했던 간에 5년간은 잘하라고 응원합니다. 일단은 5년 뒤에 평가해서 뭐 또 좌를 뽑으시건 우를 뽑으시건 중도를 뽑으시건 뭐 국민들이 하여튼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뽑으면 일단 응원해요. 아이 뭐 때문에 내가 망하는 거니까 꼭 주가지수 3000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하고요. 좌건 우건 일단 뽑았으면 여러분들이 뽑았으면 응원을 해서 내 주식 많이 오르기를 기대를 하는데, 자 하지만 잘한 건 잘할 거고 문제가 있는 거 문제가 없다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자 문제가 있다 없다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자 일단 보시면 요즘에 다들 이것 때문에 하도 난리여서 제가 얘기를 안 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제 의견은 별로 없어요. 왜냐면은 모르니까. 뭘 알아야 얘기를 하지. 요즘에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우리 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고 어떤 문제점을 보이고 있고 잘 되는 거는 뭐라는 거 이런 것들을 몇 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국민청원 게시판에 가니까 온통 부동산이다. 정부는 어떻게 하면은 이 부동산 가격을 안정을 시킬 수 있을까? 불신의 늪을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 고민이 많으시다고 합니다. 6.17 대책 관련 청원이 뭐 상위를 도배했다. 정치 얘기 아니에요. 부동산 얘기죠. 부동산 얘기. 경제 얘기입니다. 경제 얘기. 앞으로 잘하면 되니까. 현재까지는 만약에 부동산 가격을 낮추는 거를 안정화되는 게 목표였다면은 현재까지는 그렇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서울 도심 요즘에 자극적인 기사를 먼저 보면 도심 집값 상승률이 세계 1위였다. 근데 이거는 당연한 게 요 2-3년간 우리나라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요 2-3년만 따지면은 뭐 당연합니다. 그렇다고 다른 나라들이 안 오른 거는 아니에요.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대부분 30% 20% 많이 올랐는데 최근 한 몇 년간은 우리나라 집값 좀 많이 올랐다는 거고, 그럼 미국은 안 올랐냐? 미국도 많이 올랐어요. 글로벌하게. 사실 돈이 풀렸기 때문에. 글로벌하게 돈이 풀렸기 때문에 이게 미국 주택가격 지수인데요. 대충 250 언저리 하던 게 280 근처로 갔으니까 한 3년에 걸쳐서 한 20% 정도 올랐죠. 미국도 이 정도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글로벌하게 오르는 거는 맞고 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원래 오르는 건데 정부가 정책으로 내리려고 그러는 건데 못 내렸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고, 아니면 정부가 정책이 문제가 있어서 위로 올라갔다. 뭐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뭐가 정답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걸 따지려는 게 아니라 일단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를 보도록 합시다. 일단 보면은 정부 입장부터 봅시다. 정부의 입장은 이래요. 일단 죄송합니다. 일단은 가격이 올랐으니까, 정책이 좋았건 안 좋았건 가격이 올랐으니까 앞으로는 좀 더 잘하겠다는 의견을 지금 발표를 했고요. 가격 유동성이 워낙 높기 때문에 대단히 송구하다. 21대 국회에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수요를 보호하고 투기 수요를, 일단 우리 정책의 목표를 알아야 되는데, 정책의 목표는 뭐냐면은 물론 안정적인 주거 확보인데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실수요 보호와 투기 수요 억제예요. 여러분들은 제가 집을 안 사고 있는 거를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오르고 있잖아요. 갑자기 또 머리가 아프네. 제가 집을 못 산 거를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꾸 뭐라 그러면 확 사버릴 거예요. 제가 확 사버리는 순간에 모두가 다 갈 수 있어요. 이제 진짜 열받으면 사는 수가 있어요. 딱 기다려요. 조심하세요. 감사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 다 같이 죽자로 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연히 뭐 그 정도까지는 멘탈을 꾹꾹 잡고 있느라 힘들어요. 그러니까 댓글로도 좀 도와주세요. 채팅도.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 수요를 억제한다는 게 근본적인 목적이에요. 지금 대책에. 자 그럼 몇 개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를 왜 그렇게 열심히 했냐면은 일단 다음 주에 뭔가 또 나올 것 같아요.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시장 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또 정부분들이 기획재정부 뭐 다 모여서 뭔가 의견을 나눠줬으니까 뭔가가 또 나오지 않을까 하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 일단 대책들이 저 부동산의 가격을 낮추고 투기 세력 억제를 목표로 한다는데 왜 그렇게 목표로 하는지를 알 수 있냐면은, 자 정부가 내놓은 정책은 사실 4개입니다. 자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20개 21개라 그러는 거는 요 중간중간에 이게 짜잘하게 내놓은 거를 다 합쳐서 그렇고, 실제로는 크게 하면은 4개를 내놨죠. 그 중에 다 가져오려다 그냥 3개만 가져왔는데, 요 노란 게 제일 앞에 내세우는 목표 비슷한 거예요. 그렇게 뭐 편파적으로 포오지 않았습니다. 대강 그 목표를 포함했는데 보면은 서민 주거 안정 경기 조절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 한마디로 보면은 투기 수요 차단. 12-16 대책도 보면은 일부 투기 수요 교란 행위를 방지하겠다. 6.17 대책도 보면은 투기 수요가 지속되는, 한마디로 투기 수요를 이렇게 해서 투기를 머리를 콩 때려서 집값을 안정시켰다.
투기 수요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게 지금 근본적인 대책이 되고 있는데,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대책의 내용들이 대부분 어떻게 나오냐면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하나하나씩 요렇게 나와요. 투기 수요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하기 때문에 투기 수요를 차단하려면은 당연히 투기 수요가 돈을 갖고 오는 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됩니다. 이게 뭐 LTV, DTI 강화 매번 나오는 거죠. 하도 많이 바뀌어서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고 매번 대출 규제가 뭐 들어가죠. 뭐 실거주 붙고 뭐 붙고 하는 게 대출 규제죠. 그 다음에 이 투기 수요를 차단해야 되기 때문에 규제 지역을 넓혀요. 점점 요렇게 했다가 요렇게 했다가 요렇게 했다가 투기 수요가 갈 수 있는 데를 점점 넓히는 거고, 투기 수요를 차단한과 동시에 이쪽이 투기적으로 벌어들인 돈을 흡수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책이 세율 상향으로 나. 요렇게 세 개로 정책이 이루어져 있어요.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규제 지역을 넓히고 세율을 상향하는 게 한마디로 말하면은 투기적인 목적으로는 집을 사기를 어렵게 만들겠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정말 집을 사기 어렵게 됐어요. 이게 목표는 요거였는데, 제 개인 느낌이다. 개인은 이 가로에다가 슈카를 넣으면 돼요. 원래는 정부형들이 투기적인 목적으로 이렇게 때렸는데 옆에 있던 제가 맞았죠. 이렇게. 잠깐만. 저 아직 꿈밖에 안 꿨는데 옆에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맞아갖고 이게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좀 그래요. 하여튼 그런데 확 열받으면 사는 수가 있어요. 하여튼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렇게 집을 사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어요. 목표가 그래요. 집을 사기 어렵게 만든다. 매수를 어렵게 하겠다. 한마디로 수요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겠다는 건데, 자, 근데 우리가 사기를 어렵게 만들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게 차라리 가격이 좀 빠지면 괜찮은데 집은 좀 사기는 어려운데 옆에서 보니까 이게 오르는 것 같아. 느낌에 돈이 유동성이 나오는 것 같아. 유동성이 막 풀어서 정말 집값이 오르는 것 같거든. 뭐 돈이 막 풀리니까 자꾸 오르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오르는 것 같으면은 나는 못 사. 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식하고 똑같죠? SK바이오팜처럼 요즘에 따따상을 쳐. 근데 나는 못 샀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저같이 됩니다. 마음이 급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잠깐만 기다려. 이 따따상을 쳤는데 따따따상을 치는 게 아닐까라는 걱정이 들어요. 그래서 원래는 지금 살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 갑자기 나를 빼고 이 말이 달리는 게 아닌가. 주식하고 똑같죠? 나만 빼고 이 버스는 나를 버리고 버스 출발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면은 갑자기 사고 싶어져요.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조심하세요. 사는 수가 있어요. 돈을 못 구해서 그렇지. 대출이 나오면 어떻게 좀, 하여튼 아닙니다. 대출이 안 나와서 뭐 좀 그렇긴 하지만, 하여튼 조사 이래 집을 사고 싶은 우리들의 마음이 가장 높아져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집을 사면서 그러면은 무슨 생각이냐? 당연히 이 생각이죠. 정확히 제 마음입니다. 잠깐만 섰으면 좋겠어요. 베이베 플리스 슬로우 플리스. 야, 이거 여기 이렇게 뛰고 있는데 이거 가버리는 게 아니냐 이거. 근데 여기를 잡기에는 좀 뭔가 힘든데 이거 가면 어떡해 라는 생각을 다들 하는 거죠. 그러니까 84%가 집을 사고 싶다. 혹시 출발하지 않을까? 과거 경험을 보니까 가끔 출발하더라.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정부는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또 어떤 내용을 얘기를 하냐면은, 혹시라도 투기 수요가 붙으면은 부동산 투자 수익을 환수해서 투기 수요를 막아야겠다. 한마디로 부동산 근본 대책에 투기 소득 환수를 점검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대책들이 또 나올 것 같아요. 한마디로 사기도 어렵게 만들고 사도 어떻게든 회수하는 방법을 검토해서 수요를 굉장히 억제를 시키겠다는 건데, 그럼 봅시다. 투기수요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면 당연히 투기수요라는 건 등등등등 있지만 대표적으로 두 개죠. 하나는 내가 가진 돈보다 과도하게 비싼 집을 매입하는 경우, 하나는 뭐 돈이 있다 치더라도 여러 채를 매입하는 경우, 이게 경제학적으로 치면은 뭐 독과점이죠. 독과점. 많이 사는 경우 등등등등이 있는데, 정부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일단 위에 1번부터 보면 1번이 있고 2번이 있는데 1번부터 보니까 요즘에 이런 표현들이 옛날 대책부터 계속 나와. 9.13 2018년 대책 2020년에 계속 나오는데, 갭 투자가 투기 수요를 자극하더라. 한마디로 투기 수요가 갭 투자로 들어오더라. 갭 투자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투기 수요가 점점점 는다. 그래서 투기 수요를 더 차단하겠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정부 글이에요. 제가 쓴 거 아니에요. 제가 쓴 거 아닙니다. 그러면 갭 투자를 막아서 투기 수요를 막겠다는 건데, 이거를 어떻게 막냐? 자, 이런 거죠. 예를 들면은 돈을 다 주고 사던가 은행 대출을 받아 사던가, 갭 투자라는 게 전세를 끼고 사는데, 일단 돈을 다 주고 사면은 투기가 아니라는 거죠. 자기 돈이면은 여러 채를 사지 않으면 실수요죠. 이거는 실수요. 제가 그래서 못 사고 있어요. 은행 대출을 받아 사는 거는 정부가 규제를 할 수 있어요. LTV, DTI를 왔다 갔다 규제를 하니까 이게 점점점 내려가고 15억 넘어가면 안 나오고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세 번째, 전세를 끼고 사는 게 규제가 잘 안 돼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그러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 국토교통부에 이걸
보면은 보증금을 쓴 게 한마디로 전세를 그대로 승계한 주택 매수 비중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다. 강남 4구는 70% 이상이 된다. 저거를 이제 규제를 해야 된다는 건데, 자 그럼 봅시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시나리오를 딱 가져왔어요. 자 10억 아파트가 있습니다. 자 제 얘기랑 굉장히 비슷하네요. 자 5억이 있다고 합시다. 슈카가 5억이 있어요. 근데 이걸 살려면은 남해도 노억이 필요해요. 그래서 은행에 가서 은행님들 5억 빌려주세요 했더니 LTV, DTI 이런 게 내려갔기 때문에 노가 나오죠. 안 된다는 겁니다. 너는 3억밖에 안 나와 뭐 이런 소리를 하니까 아 이거 못 사겠네. 그러면은 전세 누군가의 돈이죠. 5억의 전세를 들어오는 분이 있으면은 내 돈 5억과 누군가의 5억의 돈으로 요거를 살 수 있는 거죠. 요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갭 투자입니다. 갭 투자니까 살 수 있는데, 자 이거의 최대 단점이 있어요. 슈카가 이거를 생각을 하고 뭘 하려고 하니까 최대 단점이 있어. 뭐의 단점이냐면은 내 돈 5억과 남의 돈 5억으로 10억 아파트 산 거는 좋아. 평균가니까 요즘에 9억 얼마가 평균가니까 그건 좋은데 내가 살 곳이 없네? 내 돈을 여기 다 넣으면은 내가 살 곳이 없어요. 이거 돈 많은 사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니 내가 살 게 있어야 이거를 결국에 사는 분은 이분이 사는 거잖아. 내가 들어가는 게 아니야. 나는 길바닥에 앉을 수는 없으니까. 자 그러면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좀 복잡해졌는데 이제 머리를 슈카가 쓰죠. 이래봬도 그 수학적 계산 능력이 조금 되기 때문에 머리를 써요. 자 그럼 나는 일단 4억짜리 전세에 살고 있는데, 자 여기다 내 돈 1억과 전세 대출을 받아요. 대충 쓴 겁니다. 대충 비율이 맞다 안 맞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대충 쓴 거예요. 전세 대출을 은행에서 받아요. 나 3억 받습니다. 그러면 나는 아까 내 돈은 5억이었기 때문에 내 돈은 1억은 여기 있고 여기 3억 받아서 전세를 줬기 때문에 내 돈이 4억이 남아요. 두 개를 합치면 5억이죠. 내 돈 4억과 전세가의 60% 6억짜리 전세를 찾으면은 10억 아파트를 살 수 있어요. 그러면은 나는 전세로 살고 있고 아파트도 생겼죠. 이게 전세를 살면서 아파트를 보유하는 분들이 많은 이유예요. 멋지죠? 다시 봐도 멋지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은행에서 3억을 빌린 거고요. 전세 대출로 10억 아파트를 살 때 전세에서 6억을 받은 거죠. 그래서 10억을 만든 건데, 이 전세를 받은 분도 당연히 전세 대출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한 3억을 받았다고 치면은 여기 전세 대출 3억, 여기 전세 3억이니까 이 10억 아파트 중에 사실은 대출 비중이 60%가 됐어요. 우리 LTV, DTI 열심히 규제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되게 쉬운 건데 전세를 살면서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는 요런 방법이 생깁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번 대책에 나온 게 뭐예요? 정부 형들이 보니까 야 슈카가 머리를 쓰더니 DTI 같은 걸 막으니까 요런 식으로 하니까 뭐를 끊겠다? 이거를 끊어. 요 전세 대출을 끄는 거야. 한마디로 네가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은 전세 대출을 안 주겠다. 잠깐만. 요거를 끊으니까 한마디로 이게 안 된 거죠. 앞으로. 그래서 전세 대출을 끄는 거예요. 그게 이겁니다. 갭 투자를 차단하는데, 가끔 요 기사를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갭 투자를 차단하는데 전세 대출을 끼고 집을 못 산다. 이게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이분이 전세 대출을 못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이분은 전세 대출을 받죠. 이분은 집이 없으니까 누가 못 받냐면은 사는 내가 못 받는 겁니다. 이 전세 대출 가율을 만약에 규제를 한다. 야, 이거는 혁명적이죠. 전세가율을 규제하겠다는 거잖아요. 10억 아파트엔 예를 들면은 뭐 전세가를 뭐 몇 %밖에 설정을 못한다. 이거를 규제하면은 이건 난리 나죠. 이건 진짜 난리 납니다. 왜냐면 전세 실수요잖아요. 저잖아요. 지금의 난데, 지금의 내가 집 사야겠다는 생각도 없는데 전세가율을 조정하거나 전세 대출을 이거를 조정하면은 이거는 전세 사는 내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못 건드려요. 그러니까 이게 못 건드리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못 건드린다는 말은 전세가율이 만약에 90%가 됐다. 그럼 내 돈 10%만 있어도 사실은 아파트를 살 수 있죠. 이게 아파트 레버러지가 되는 효과인데, 이걸 건드리기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거를 건드리지 못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돈을 들여 사는 사람들이 보통 전세 대출을 받아서 요 동작 도구를 마련하더라. 그러니까 이걸 끊는 거예요. 하여튼 뭐 대충 그런데요. 6.17 부동산 대책에 나오는 거죠. 갭 투자를 차단해서 전세 대출을 끼고 집을 못 사는, 아까 전에 요렇게 사는 잔머리를 막는다는 거예요. 3억 초과 아파트를 매입하면은 전세 대출이 이제 회수된다. 아까 같은 저런 전세 대출을 활용해서 그거를 종잣돈으로 사용해서 갭 투자로 들어가는 그런 거를 이제 막겠다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아직도 되죠. 뭐 요런 거 전세가율이 80%, 심지어 전세가율 90%인 데만 80%, 90%만 찾아다니는 분들 있죠. 이거 전세가율 실제로 있습니다. 요즘에 전세가율 90% 검색해보면은 요즘에 쫙 줄을 세워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게다가 요즘에 전세가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 돈을 가장 최고, 한번 레버러지를 맥스로 올리겠다는 거죠.
만약 그런 경우에 예를 들면 자기 자본이 뭐 한 20억이어도 10억 아파트를 10채 살 수 있는 이런 기적을 창출할 수도 있지만 인생 한 방입니다. 이거는 뭐 이러면은 안 될 것 같아요. 믿거나 말거나 우리나라 사업가 중에서 이거 주택 사업 말고 부동산 전체를, 주택 아닙니다. 주택 임대 사업자는 훨씬 적고 부동산 임대, 만약에 뭐 전세 주거나 하는 것도 다 등록만 하면 임대업이 될 수 있으니까 기준 사업자 중에서 제일 많은 게 700만 명이 부동산 임대업이에요. 옛날에 보여드렸죠. 우리나라에서 너와 내가 가장 많이 하는 거 1등이 부동산 임대업입니다. 이게 근데 물론 임대업이라고 표현해서 그런데 월세를 주거나 전세를 주거나 하면 다 저기 들어갈 수 있으니까. 자, 여기 보시면 자, 가장 높습니다. 어쨌건 그 관련된 비중이 가장 높기 때문에 사실은 너와 내가 국민 전체가 이쪽에 업종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규제에 일단 대상에 많이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고, 자, 그럼 봅시다. 이건 제가 정리해온 건데요. 대책, 정부의 정책 4번 있었어요. 21번이라고 언론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 장관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요 중간중간에 자잘하게 들어간 것들을 다 합치면 21번인가 22번인가 그렇고, 크게 정말 대책이라고 된 거는 매년 한 번씩 있어요. 17년, 18년, 19년, 20년입니다. 자, 그럼 제가 뭘 정리해왔냐? 이게 주된 내용이에요. 물론 많아요. 그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걸 다 하면은 오늘 시커월드를 새벽 3시까지 해도 끝이 안 나고요. 대충 내용 보면 2017년 8월 2일 날은 뭐를 냈냐면은 투기지구 확대. 한마디로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서 규제 지역을 넓혔다. 규제 지역 넓히는 거 A. 주담대를 강화. 이게 뭐예요? 대출 규제죠. 그 B. A, B. 2018년 1년 뒤에는 넓혔는데도 뭐가 집값이 오르는 것 같으니까 세금을 올립니다. 그게 세율 상향이에요. CC. 기억나시죠? 종부세 올리고 공시가격 현실화가 2018년에 등장을 해요. 기억나시죠? 공시가격 현실화되면서 뭐 세금 올라간다, 뭐 이런 뭐 2채 이상은 더 올라간다, 뭐 이런 게 쭉쭉 나왔던 게 18년 대책이에요. 자, 그 다음에 A, B, C를 한 번씩 다 했어요. 7년, 18년에 딱 하고 이제 집값이 내려갈 줄 알았는데 아니죠. 올라갔어요. 또 이런저런 이유로 올라가니까 LIC하고 역사상 가장 강한 대책이라고 불리는 2019년 유명한 12, 16 대책이 나옵니다. 그 무슨 대책이냐? 15억 이상 주담대 안 주겠다. 9억 이상 LTV 대출을 극도로 막겠다. 한마디로 대출 규제를 더 막겠다는 B가 다시 한번 나오고요. 세금과 공시가격 다시 한번 올리죠. BC를 다시 한번 올립니다. A, B, C 한번 돌렸는데 안 돼서 BC를 올리니까 2020년 6.27 대책에는 당연히 나올 게 A를 또 넓히겠죠. A, B, C니까 당연히 A를 넓힙니다. 투기 가열지구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당연히 A를 넓히고, 그래도 안 되겠으니까 B, C를 다시 한번 돌려요. 자, 쿨타임 돌면서 A, B, C가 한 번에 나왔습니다. 물론 이번에는 이제 법인까지 들어가면서 법인으로 많이 산대더라 뭐 이런 게 나오니까 법인까지 올리면서 A, B, C, A, B, C, A, B, C는 계속 한마디로 투기를 막고 수요를 억제시키고 주택 매매를 어렵게 만든 관리 방안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가끔 의아하는 게 있어요. 아, 그럼 정부가 공급 대책은 안 내놓은 편이 아니냐? 내놨어요. 자, 근데 문제는 내놨긴 내놨는데 2017년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주택 공급량은 예년을 이거 대책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예년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공급 여건이 안정적인 편이다. 2017년 얘기입니다. 하지만 공급 대책도 있어요. 이런 대책이 있습니다. 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을 하겠다. 뭐 17만호, 10만호, 5만호 이런 게 있는데 문제는 밀렸죠. 수요 대책이 이만큼 발표되고 공급 대책이 이렇게 아래에 있으니까 대부분의 관심이 일로 쏠리고 이건 좀 묻혀요. 뒤에 뭐가 있나 잘 봐야 돼요. 있어요. 뒤에 묻히고요. 조금 있다가 2018년 대책에서도 쭉 나오지만은 주택 공급이 있긴 있어요. 또 묻혔죠. 30만 호가 이때 나옵니다. 그 다음에도 있어. 2018년 9.13 대책에 사실 조금 더 있는데 뭐 이런 거 도시 내 유유부지를 이용한다든지 그린벨트로 해서 공급을 늘리겠다는 게 있긴 있습니다. 없지 않아요. 있는데 많이 묻혔고 내용이 조금 약했다는 게 좀 문제가 있겠죠. 2019년에 12, 16 대책 나올 때도 이런 표현이 나와요. 쭉 보시면은 실수에 대응하는 공급은 충분하다. 왜냐하면은 그동안 연평균으로 봤을 때 굉장히 비슷하거나 오히려 많은 공급이 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급은 충분하다는 생각을 정책 담당자들이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실제 표현을 보면 제가 쓴 거 아니죠. 제가 쓴 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서 더 크게 나온 거는 이런 거.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를 가요 지구가 더 넓혀졌다는 거에 오히려 굉장히 시선이 가고, 그 다음에 이 정부가 이번 2020년 대책에서 많이 내왔던 거. 갭 투자가 뚜렷이 늘어난다. 법인 거래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거를 때리겠다는 건데 뭐 자세한 거는 얘기 안 할게요. 지금 너무 많이 건너뛰고 있는데 6.27 대책을 다 얘기를 하려다가 참도록 하겠습니다. 안 끝날 것 같아서. 자, 참고요. 좋아요. 이렇게 수요를 때려서 한다는 건 좋은데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야, 이게 아파트가 오르는 게 아니냐라는 갑자기 생각이 되면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갑자기 나는 못 샀는데, 아까 전에 그 삼성중공업 우선주를 갖고 와서 죄송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이 급해지면서 이런 현상이 발생되죠. 나는 못 사니까 더더욱 마음이 급해지고, 이렇게 되면은 뭐가 발생돼요? 주식에서. 나는 못 사는데 이렇게 된다. 이 위에 사는 이분의 마음은 뭘까? 이 삼성중공업 우선주거든요. 삼성중공업 주가하고 비교해서 뭐 그런 거 아니죠. 96만원에 사도 누군가한테 110만원에 팔 수 있으리라는 강력한 믿음.
누군가는 110에 이걸 사줄 것이다. 강력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이게 올라가니까 뭐 사실은 6,000원짜리였는데 라고 얘기를 해도 뭐 안 들어오니까 그때 사는 거를 우리가 흔히 주식시장에서는 전문용어로 패닉바이라 그러죠. 지금 패닉바이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지금 뭐 부동산이 여긴지 알게 뭐야. 이 사는 우리들의 마음이 급한 거예요. 30대건 40대건 안 사고 기다리고 조금 더 돈 모아서 살 수 있는 분들도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엄마 아빠 뭐 삼촌 이모 모든 걸 끌어모아서 지금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패닉바이. 어쨌건 오를 거니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거래량이 저는 대책이 나올 때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물론 거래량 전체는 줄었어요. 10년간 거래량 전체는 줄었는데 이게 사실 더 무서워요. 거래량이 줄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이 지금 발생되고 있고 물론 전월세가 더 늘어난 겁니다. 게다가 더 우리들의 마음을 급하게 하는 게 저런 갭 투자가 막히고 뭐 임대차 보호법도 나오다 그러고 한마디로 신규 갭 투자가 막히고 기존 집주인들은 실거주로 들어와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제 걱정 중에 하나인데 전세값이 올라. 야 잠깐만 기다려봐. 나 여기 이렇게 서 있었는데 지금 여기가 멀 것 같아서 점프할까 말까 하고 서 있었는데 이게 뒤로 가는 거죠. 이게 점점점 이렇게 뒤로 갑니다. 이렇게 약간 전세값이 오르면서 점점점점 뒤로 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벌어질 것 같으니까 마음이 더 급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세는 더 올라간다 그러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 안 보여드리긴 했는데 6.17 대책에서 나온 거를 다 알 거라고 생각하고 안 보여드렸는데 아까 보여드렸듯이 전세 낀 갭 투자는 전세 대출을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막는다는 것과 실거주를 안 하면 실거주 요건도 강화됐어요. 그럼 주담대를 회수한다 이런 게 들어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세값이 올라간다는 게 당연한데 이거죠. 너와 나의 마음 같아요. 제 마음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있으면은 요게 투기 세력이거든요. 에이 빵 때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웃고 있어요. 하하하 웃고 있어서 이게 나는 이제 투기 아니고 실수니까 사야지 했는데 형님들의 마음이 이런 거잖아요. 이 망치가 생각보다 컸다. 제 생각. 얘만 때리는 줄 알았는데 이게 이렇게 되더니 이렇게 지나가는. 아 잠깐만. 갑자기 이런 현상이 그 조금 보이는 게 아니 우리가 그 스플래시 데미지라고 하는데요. 얘를 분명히 정부 형들이 노리고 때렸는데 옆에서 웃고 있던 내가 갑자기 이렇게 좀 코피가 나는 것 같은 느낌이 살짝 이렇게 그러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어쨌건 투기 수요를 막고 해야 되는 건 맞으니까 가격을 안정시키거나 정부의 정책이 꼭 효과를 발휘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두려워하는 건 사실은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걸 두려워하진 않아요. 그건 당연한 거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뭐 길게 봐서 자산 가격이 오르는 거는 어느 정도는 당연하죠. 뭐 이렇게 가는 게 당연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니까 오르는 거는 두렵지 않은데 문제는 이렇게 오를까봐 그러죠. 이렇게 오르면 좀 두렵습니다.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은 안 좋아요.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 뭐가 안 좋냐면은 이건 집 가진 분도 안 좋아요. 이게 걸리는 순간에 가는 거잖아요. 올리는 거는 뭐 그래 집 가진 분들도 부자가 돼야 되니까 뭐 다들 잘 살아야 되니까 두렵지 않은데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오르면은 이 진폭이 커지잖아요. 많이 오르면 내릴 때도 많이 빠지겠죠. 뭐 이런 게 출렁거림이 커지면은 당연히 이렇게 될 때 충격이 오겠죠. 이게 사실은 더 무서운 거기 때문에 오를 때도 좀 완만하게 뭐 정부 아저씨들이 원하는 거긴 하겠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원하죠. 오를 때도 완만하게 내릴 때도 완만하게 가야 뭐 너도 나도 좀 접근할 수 있고 또 이건 뭐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님의 말이지만은 이거는 의견이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저도 사실 헷갈려. 수요자들이 어떻게 보면 투기 수요 말고 실수요자들이 원할 때 언제든지 집을 살 수 있다는 신호 시그널 그게 대책이건 뭐건 간에 그런 시그널을 예를 들면 공급을 지금까지 쭉 했는데 정말 공급을 많이 할 거야 라는 시그널 실제로는 뭐 적게 하더라도 계속 우리 공급 대책은 나오는데 뒤로 밀리는 것 같으니까 많이 공급해 줄 거야. 너 살 수 있어. 걱정하지 않아도 돼. 지금이 아니어도 언제나 살 수 있고 언제나 접근할 수 있고 그렇게 무리하지 않아도 되는 시그널을 시장에 계속 주면은 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언제든지 살 수 있고 뭐 이렇게 완만하게 이런 식으로 오를 테니까 너는 언제든 접근할 수 있어라는 시그널. 이 차가 끝이 아니야. 다음 차가 오니까 괜찮아라는 마음의 안정을 좀 주는 게 아닌가요? 아닌가요? 뭐 그런 생각을 잠깐 합니다. 이번엔 아마 좋은 대책이 나와서 꼭 좀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걸 반대하진 않아요. 안정적으로 이거 말고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있는 때가 좀 되기를 간절히 좀 기대해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런 내용보다 저는 이런 거를 얘기할 수 있는 부동산을 얘기한다면 어떤 거냐면 이런 거. 요즘 미국 부동산 시장에서는 예를 들면 아이바잉 이런 게 굉장히 화제예요. 아이가 그 아이폰의 아이 아닙니다. 인스턴트 바잉. 집도 주식처럼 굉장히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공인중개사 형들한테 혼날 수는 있겠지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인스턴트 바잉 집도 굉장히 가운데 있는 집 사고 파는 플랫폼이 자기 자본력이 있는 업체가 들어와서 내가 집을 팔겠다 그러면은 이 업체가 사줘요. 이게 인스턴트 바잉이에요. 24시간 내에 매수 호가를 대줍니다. 내가 팔고자 그러면
A라는 기업이 내가 사고자 그러면 A라는 기업이 24시간 내에 매도 호가를 대줘요. 이 가운데 있는 이런 중개를 기업이 하면서 기업이 사실상 그거를 떠안는 이런 인스턴트 바잉이 굉장히 핫하다고 하는데, 물론 한 10% 정도 할인이 되겠죠. 경쟁이 세지면은 할인율이 좀 더 낮아질 것 같지만, 예를 들면 10억짜리 집이 있습니다. 이거 10억짜리 집을 팔려면은 지금은 공인중개사나 어디 그런 데다 올려갖고 매수 호가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업체에다가 나 이 집이 10억인 것 같은데 얼마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제시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A라는 회사가 제시를 한다는 거죠. 24시간 내에 제시를 합니다. 예를 들면 9억 5천 콜? 그러면 이제 10억 가진 분이 고민을 해야겠죠. 야, 요게 콜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좀 기다려 볼 것인가? 실제로 매매에게 들어온다는 게, 물론 이제 9억 5천 그러면은 공인중개사 분들을 통해도 뭐 수수료가 있고 하니까 다 고려를 하겠죠. 수수료 포함 9억 5천 콜 그러면은 고민을 해요. 빨리 팔고 싶으면 콜하면 됩니다. 그리고 24시간 내에 매수 호가가 들어가고 실제로 사고 파는데 열흘이 안 걸릴 수 있어요. 사고 싶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호가를 대주는 거. 예를 들면 그때는 그러겠죠. 10억 3천 사자 팔자를 대주는 거. 집 사고 싶어요. 저 근처 뭐 없어요? 오케이, 있어. 10억 3천 콜? 내가 알기로는 집이 10억인데 10억 3천, 아, 저거 지를까 말까 고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바로 가서 사면은 얘들은 요거를 이제 집을 뭐 수리하던지 뭐라든지 하면서 양쪽으로 이걸 내는, 인스턴트 바잉이 미국에서 상당히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홈페이지를 통해 매물을 등록하면은 중간에 있는 아이바잉 회사가 24시간 이내에 가격을 제시한다. 이 집을 팔고자 하는 사람은 가격이 마음에 들면 계약을 맺고, 마음에 안 들면 다른 회사 선택하거나 기존 방식처럼 하면 되는, 이런 중간에서 자기 자본력이 있는 회사들이 가운데서, 아니면 받으면은 구입한 주택을 개량하고 수리한 다음에 조금 비싸게 파는 거죠. 뭐 이런 게 요즘에 유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이런 게 유행을 한다, 앞으로는 훨씬 쉽게 되지 않을까,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 싶은데 그런 내용을 얘기했습니다.